안녕하세요. 파이썬 with 챗GPT 모임 첫 번째 프로젝트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조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소개드리면 이 파이썬 with 챗GPT 모임은 그 홀릭스라고 하는 모임 앱에서 진행하는 파이썬 스터디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를 할 때 뭐 교재나 이런 게 따로 없이 그냥 챗 GPT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계속 물어보면서 또는 코드를 챗 GPT에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어떤 파이썬을 배우는 그 온라인 모임이고요. 어, 그 투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결정을 했는데 우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조회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모임에 오시면 그 디스코드를 통해서 디스코드 채널도 있거든요. 디스코드 채널에서 그 파이썬이나 이 뭐 이런 작업하시는 거 관련해서 뭐 서로 질문과 답변하고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정기 모임도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간단히 좀 볼 건데요. 기존 지금 지난번 파일럿 프로젝트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직접 파이썬 코딩을 했었는데 우리가 프론트엔드로 플랫을 좀 사용했었죠. 근데 프론트엔드 코딩은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들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노력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 약간 뭔가 전문적인 분야기도 하고 그 부분만 따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조회 시스템은 일단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인 판다스 라이브러리하고 넘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와는 관계가 없고요. 주피터 노트북이나 판다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미 그 챗GPT에 질문을 좀 미리 해놨는데요. 우선 뭐 왜 트위터 노트북을 써야 되는지 물어봤더니 데이터 애널리시스나 사이언스 컴퓨팅, 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런 것들을 할 때 도큐먼트를 쉐어할 수 있고 라이브 코드를 포함해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뭐 내러티브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공유하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한다. 뭐 특히 뭐 파이썬이나 R이나 줄리아. 그러니까 이 주피터 노트북이 단순히 파이썬만 가능한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거기서 파이썬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큐먼트나 리절트, 이 코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웹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쓰죠. 그러니까 비개발자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많이 쓰는 어떤 도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설명을 요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그 약간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웹 서버가 뒤에서 돌면서 웹으로 화면을 띄워주고 거기서 사용자의 코드 같은 거 또는 텍스트 이런 것들 받아서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그 웹페이지에 보여주는 그래서 보면 주피터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인스톨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다. 그렇게 쭉 돼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서 익스텐션을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이미 그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 놓은 주피터 익스텐션이 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치하셨던 분들은 이미 설치가 돼 있으실 거고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설치를 하시고 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게스타티드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스타티드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에서 주피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뭐를 선택을 하시고 오픈 워크스루에서 게스타티드 주피터 노트북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
보시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가 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면 Create or Open a Jupyter Notebook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 그 파일 익스플로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또는 커맨드 팔렛. 커맨드 팔렛이라는 거는 그 이 메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메뉴를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같은 거거든요. 커맨드 팔렛을 요 버튼을 눌러서 클릭을 하셔서 띄우셔도 되고, 여기 뷰에서 아마 뷰에 커맨드 팔렛이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첫 번째 컨트롤 쉬프트 P가 단축키고 첫 번째 뷰의 첫 번째 메뉴가 커맨드 팔렛이죠. 커맨드 팔렛을 띄우시면 여기에 사용할 우리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죠. 주피터라는 타이핑을 하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New Jupyter Notebook 커맨드 팔렛에서 New Jupyter Notebook을 하거나 이 버튼을 눌러서 Jupyter Notebook을 실행하라고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팔렛에서 Jupyter 그다음에 Create New Jupyter Notebook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확장자가 .ipynb 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노트북 파일이에요. 기존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파이썬 모듈 파일로 거기다 파이썬 코딩을 직접 했었는데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하나 생성하면 되고 이 확장자는 ipynb라는 확장자를 갖는 타입이다. 그럼 좀 UI가 약간 다르죠? 이게 주피터 노트북 UI이고요. 요 밑에 있는 요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랙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뭐 도큐멘팅도 하고 결과를 그래프로 보기도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VS 코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VS 코드에서는 뭐 폴더 만들고 이 노트북 파일 만들고 지금 얘는 아직 저장을 안 했는데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할 이름을 헬로 DS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게 나중에 똑같은 이름으로 쓸 거거든요. 헬로 DS. 헬로 DS라는 노트북 파일. 그럼 이제 앞으로 요 파일을 열면 계속 작업하던 내용이 뜨게 되겠죠. 여기서 요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숏컷에 대해서도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저희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Select a Jupyter Kernel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커맨드 팔렛에서 할 수도 있고 커맨드 팔렛에서 요 Select Notebook Kernel이라는 커맨드를 찾아가지고 노트북 여기 보면 Select Notebook Kernel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 요 옆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커널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 가지를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실행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는 파이썬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파이썬으로 커널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 파일럿 프로젝트 할 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글로벌 파이썬 모듈을 쓰고 싶지 않고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쓰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커널로 선택을 해서 이 노트북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띄우시고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실행하는 방법은 일단 파이썬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시고 얘는 실제로 그 글로벌 파이썬이죠. 그 MS 스토어에서 인스톨한 파이썬의 모듈 venv 가상화 모듈을 이용해서 env라는 이름의 가상 환경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면 이렇게 env 폴더가 생기고 그쪽에
가상 환경이 생기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바로 너 이 프로젝트 열 때마다 저 환경 쓸 거니? 라고 물어보죠. 쓸 거니까 yes 라고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보면 지금 여기는 경로를 보시면 그 글로벌 파이썬 경로가 선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경로를 보시면 요거를 이 가상 환경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가상 환경이 있는 걸 인식해서 이렇게 아까와 다르게 하나 더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면 이제 얘는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해야 통신이 가능하니까요. 백엔드하고. 그러면 경로가 지금 우리 environment 가상환경 생긴 데 있는 파이썬으로 경로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파이썬 커널을 선택하는 거고요. 선택을 완료했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explore data and debugging.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볼 거냐. 보면 run about data viewer 선택을 하면 도움말이 뜨는데 오늘 할 게 요 방금 요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튜토리얼 과정이 하나 있거든요. 이 앞부분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걸 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뷰어, 그래서 저 파트 안에 보면 데이터 뷰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데이터 뷰어는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작업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뷰어예요. 뷰어. 조금 이따 다시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노트북 안에서 run by 라인, 그러니까 라인마다 실행을 하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하는 건지 보면 이렇게 요 버튼 주피터 노트북에 보면 이 실행 버튼이 요 밑에 있고 요 위에도 실행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run by line, 그러니까 라인 하나하나 실행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디버깅이나 뭐 내가 실제 작성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줄씩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explore the feature the Jupyter extension has offered looking for the Jupyter 커맨드 팔렛에서 주피터를 이용해서 커맨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볼 수 있다. 주피터 보시면 주피터로 할 수 있는 애들이 쭉 나오죠. 이걸 보고서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고 여기 튜토리얼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 진행할 튜토리얼은 아까 맨 처음에 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 위한 튜토리얼 저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팅 스타트는 다 봤고 이 튜토리얼을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프리 리퀘스트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우리 설치를 했고 익스텐션 설치를 했고 주피터 익스텐션 설치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미니콘다를 레이티스 버전 미니콘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미니콘다 아니고 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MS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파이썬을 실행을 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면 됩니다. 여기 보면 원하는 거 설치해서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파이썬 배포하는 패키지 종류인 거니까요. 아나콘다나 이런 거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보면 이제 얘는 이제 그 미니콘다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 가상 환경 파이썬 가상 환경을 기준으로 볼 거고요. 보면은 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는 가상 환경 여기 이렇게 딱 봐도 이제 뭔가 가상 환경 생성하는 명령어 같죠? 명령어 같고 뒤에는 보면 파이썬 3.10 가지고 생성하고 뭐 뒤에 보면 판다스, 주피터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건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하면서 생성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나콘다, 그 콘다 커맨드인 것 같고요. 우리는 이 부분은 일단 코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 설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할 파일 hello ds라고 만들라고 되어 있는 얘는 워크스페이스, 그러니까 폴더. 저는 폴더 자체를 이코노믹
스테이틱스라고 그 워킹 폴더를 만들었고요. 워킹 폴더를 만드는 건 지난번 파이썬 프로젝트 할 때 이미 만들었으니까 대략 설명하고 넘어가면 어, 저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예, 이코노믹 스테이틱스라고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거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었고 거기에 가상 환경 그 다음에 hello ds.i 파이노트 확장자를 갖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고 그 다음에 new 노트북 예, 여기서 헬로 여기는 헬로라고 만들었네요. 저는 헬로 ds라고 만들었는데 이름 바꿀까요? 똑같이 하는 게 좋을까? 지우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hello i 파이 노트북 i 파이 노트북 이게 약자인 거죠. 파이 노트북 약자는 저게 맞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한 거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주피터 노트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이티브 노트북, 저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지만 원래 그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그 웹브라우저에서 로고와 동일한 UI를 사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링크를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커널, 커널 셀렉트는 우리가 이미 했죠. 그리고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면 인티그레이션 액티베이션 해야 된다. 이 가상환경. 지금 저희는 보면 이게 가상환경이 아니고 파이썬 지금 그 글로벌 환경이잖아요. 이 터미널을 다시 열어보면 네, 이번에는 가상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이건 아까 우리가 이 환경에서, 이 폴더에서는 계속 이 가상 환경을 쓸 거다라고 냐고 물어본 거에 예스를 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자동으로 이 액티베이트 스크립트를 실행해 주면서 터미널을 열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되시는 분은 이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가상 환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작업을 해야 이 환경에서 즉 우리가 지금 셀렉트한 커널과 동일한 환경에서 터미널을 볼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 하면 이제 환경 준비는 된 거고, 이제 한번 데이터 사이언스 작업을 하는 걸 한번 볼 건데, 여기서는 튜토리얼에 사용하는 게 타이타닉 데이터셋이라는 걸 쓸 거래요. 보통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데서 이미 데이터셋을 많이 샘플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픈ML에 가면 오픈ML에 가면 여기 데이터셋이라는 메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갖고 내가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뭐 AI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쓸 거라고 돼 있고,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여기서 받기 위해서는 다운로드 링크, 이 ORG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클릭하자마자 바로 다운로드로 이어져 있네요. 그렇죠? 방금 여기서 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타이타닉 3 .csv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우리 워크스페이스로 복사를 하면 이렇게 타이타닉 3는 CSV 파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CSV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제한한 게 떠 있는데 뭐 CSV에 해당하는 익스텐션을 한번 찾아보겠냐라고 물어본 거죠.
보면 익스텐션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나중에 이 익스텐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쓸 건지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은. 음, 주피터 노트북도 열었고 위드인 유어 주피터 노트북 판다스 그 다음에 자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하고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임포트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 두 개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를 읽고 뭐 조작하고 하는데 되게 일반적인 라이브러리고 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데이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데 로딩 해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 코드를 카피해서 노트북에서 실행하면 된다.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를 그대로 그냥 카피를 해서 피토 노트북의 첫 번째 코드 쉘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코드가 있고 하나는 마크다운이 있어요. 그 마크다운은 이 텍스트를 쓰는 겁니다. 텍스트. 네. 그래서 이게 마크다운인지 파이썬인지를 보고 뭐 파이썬에다가 파이썬 코드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 판다스. 근데 그 에디터랑 그 VS 코드 에디터랑 동일하죠. 동일한데 여기 보면 판다스하고 넘파이 모듈이 없다. 이렇게 뜨는데 그거는 우리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이 가상 환경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pip install pandas. 그러면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이 가상 환경에 설치가 되겠죠. 설치가 되는 동안 챗GPT에 판다스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따로 물어보진 않았네요. 네,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판다스 설치되고 있고요. 네, 판다스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파이. 근데 지금 보면은 넘파이는 그 판다스랑 같이 자동으로 디펜던시가 걸려서 설치가 된 듯 보이네요. 쟤는 없어졌죠. 경고 메시지가 인스톨 넘파이 실행을 해보면 네, 이미 인스톨 돼 있어서 돼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running cell with environment require iPy kernel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앞에 그 환경 준비할 때 콘다를 쓰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주피터 노트북 커널을 쓰고 있잖아요. 그 라이브러리를 같이 설치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건너뛰고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걸 하기 위해서 물어볼 거냐. 여기 보시면 커널 이때는 이미 바이 바이 메시지 못 찾, 어디에 있었는지 못 찾겠는데 어쨌든 요 주피터 익스텐션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지금 얘가 자동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실행하기 위해서 네, 그 부분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이 부분 코드를 잠깐 보면요. 예, 지금 7초, 7.4초 실행이 됐고 실행하는데 7.4초 걸렸다라고 뜬 거거든요. 여기서는 보면 판다스 라이브러리, 넘파이 라이브러리를 pd하고 np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read 언더바 csv 메서드를 이용해서 타이타닉 3.csv 파일을 읽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다스에서 read csv로 읽으면 얘가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어떤 클래스로 데이터를 읽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행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면 되고, 숏컷으로는 Shift 엔터를 쳐도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이 끝나면 변수를 볼 수 있다. 변수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축소해놔서 메뉴가 다 안 보이는데, 이 메뉴에 보면 예, 여기에 variables라고 하는 버튼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시면 주피터 variables라고 돼 있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라는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사이즈는 이렇게 크고, 걔는 뭐뭐뭐다 라고 하는 변수를, 그러니까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 이런 걸 통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수를 볼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주피터 베리어블. 그러니까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코드를 확인하거나 코드 내에 지금 현재 실행되어 있는 변수 안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또는 저 변수는 뭔지를 보려고 할 때 저 메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에 로드된, 그러니까 지금 얘 보면 데이터라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로드됐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요 버튼, 그러니까 이 베리어블 변수에 얘가 데이터 프레임 타입이기 때문에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보지 않은 데이터 뷰어라는 게 뜨죠, 그렇죠? VS 코드의 데이터 뷰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좀 더 편리한 UI로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간단히 보면 뭐 이건 이제 인덱스니까 1년 번호고, P 클래스 이건 아마 객실 등급일 겁니다. 그다음 이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살아남지 못했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뭔지, 성별은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그다음에 요런 변수. 그래서 지금 타이타닉 그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요 CSV 안에 넣은 거를 이렇게 데이터 뷰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뷰어를 가지면 뭐 소팅도 할 수 있고 피터링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 버튼 보시면 뭐 피터링 뭐 이런 기능이 있죠. 그다음에 그 판다스를 그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거는 요 안에서 바로 이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그 CSV 파일을 보면은 여기에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 CSV 파일은 완벽한 파일이 아니어서 그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변환이 안 되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퀘스천 마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정을 해줘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물음표 어떤 숫자 값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 값이 아닌 게 들어있으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 프레임 안에 데이터를 보면 age하고 age 컬럼에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걸, 데이터 타입 대신에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age. 예, 보면 age는 숫자여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nan이라고 하는 이상한 값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픽스를 해줘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프로그램 및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해결하는 방법은 저 부분을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를 판다스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바꿔줘야 된다. 지금 제가 이게 NA가 숫자가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원본에 숫자가 아닌 값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요 example하고 요 데이터가 조금 개선이 됐나 봐요. 여기 보면 이미 nan이라고 이미 읽혀서 들어오죠. 원래는 물음표가 돼 있고 걔를 바꿔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바꾸는 방법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replace 메서드. 그래서 그 일단은 저 잘못된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그 코드는 밑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돼요. 요 밑에 플러스 코드 버튼을 누르시고 코드를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것들을 추가하시면 얘는 이렇게 이어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그 파이썬 코드 모듈 작성할 때 그냥 한 파일 안에 스크립트 순서대로 실행한 것처럼 보면은 데이터를 리플레이스 하는데 물음표는 그 numpy에 nan이라는 값으로 바꿔라. 근데 옵션은 in place.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보는 거 오면 당연히 요 클래스를 만든 사람의 도큐먼트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도큐먼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판다스에 그러니까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리플레이스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여기 설명하기로는 리플레이스는 그 올드 밸류를 뉴 밸류로 바꾸는 함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df는 데이터 프레임을 말하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보면은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 물음표를 numpy의 nan이라는 걸 바꾸라고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 더 옵션이 있어요. inplace는 true라는 옵션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replace 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두 개만 넣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old value를 new value 쌍으로 하는 딕셔너리를 넣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딕셔너리.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이제 처음 나온 자료 구조인데 리스트까지는 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딕셔너리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이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파이썬 딕셔너리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하면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그 중괄호나 아니면 딕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라는 걸 생성할 수 있어 라고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중괄호를 이용해 생성하면 앞에가 키고 뒤에가 밸류인 거를 컴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면 얘는 딕셔너리 타입이야. 리스트인 경우는 우리가 대괄호였죠. 양쪽이 대괄호고 컴마로 구분하면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리스트로 들어있는 거였는데 얘는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하면 딕셔너리 타입으로 표시가 되고 또는 딕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키는 뭐고 키 1에 대한 밸류는 뭐야? 키 2에 대한 밸류는 뭐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렇게 생성하는 거하고 이렇게 생성하는 게 동일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내가 특정 엘리먼트를 액세스하려고 하면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썼었죠. 그렇죠? 몇 번째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딕셔너리의 데이터 타입은 자료 구조가 어떤 키를 가지고 밸류를 빨리 액세스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얘는 순서대로 우리가 액세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정 키를 알고 있어서 그거의 값을 빠르게 액세스할 때 쓰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 대신에 키를 넣어주면 그 키의 밸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쓸 때 하고 딕셔너리를 쓸 때의 차이, 언제 딕셔너리를 쓰면 좋고 언제 리스트를 쓰면 좋은지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키를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리스트는 정렬되어 있는 순서대로, 그리고 또는 그거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쓰는 자료 구조다. 그래서 얘는 이제 딕셔너리 구조, 그러니까 키2의 밸류를 가져오는 딕셔너리에 대한 설명이고, 또는 딕셔너리의 get 메서드를 가지고서 키 이름 줘서 그 밸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키의 밸류를 바꾸는 것 또는 추가하는 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인덱스도 이게 가능했죠. 여기 인덱스 번호를 리스트도 인덱스 번호를 써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했고 마찬가지로 지울 때는 대리라는 키워드를 쓴다. 그렇죠? 대리라는 키워드를 쓴다. 그렇게 딕셔너리라는 걸 새로 또 봤습니다. 네, 또 딕셔너리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 구조를 봤고요. 그래서 이 리플레스 함수 안에 이렇게 old value, new value 이렇게 하나씩 바꾸는 거 대신에 딕셔너리를 넘겨서 한꺼번에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inplace. 지금 우리는 inplace true라는 걸 줬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데이터 프레임에서 새로운 걸 생성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에서 데이터를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프레임 변수 안에 지금 우리가 로드한 데이터가 있는데 조작한 데이터를 새로 카피해서 새로 생성한 다음에 조작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원본 데이터의 데이터를 변경해라. 인플레이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꿔라. 라는 뜻이죠. 인플레이스 true. 더 많은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쓰게 될 때 또 좀 더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봤더니 데이터 프레임 닷 as 타입이라는 걸 썼고 그 안에 보면 방금 우리가 봤던 딕셔너리로 age는 mp 플로트 64, fair는 mp 플로트 64 이렇게 뭔가를 세팅해서 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 as 타입은 보면은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바꾸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 CSV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보면 얘는 인티저네, 얘는 문자열이네, 뭐 그런 식으로 딱 이해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파이썬도 똑똑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 데이터 프레임이 데이터 타입을 대충 정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타입을 약간 바꾸고 싶을 필요가 있죠. 그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읽어드린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작업하려고 하는 데이터 타입과 맞지 않을 때 예를 들면 age 같은 경우에 age를 보면은 그 데이터 뷰를 보고 age를 보면 여기 보면 뭐 0.7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이제 아마 플로트 타입이 됐을 텐데 플로트 타입도 이제 사이즈가 있는 거죠. 데이터 타입에서 플로트 타입을 처음 보나요? 그것부터 한번 볼까요? 파이썬 해보면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넘버 데시멀 포인트가 있는 3.14는 플로트다. 그러니까 3은 인티저 파트고 0.14가 프랙셔널 파트다. 그래서 3.14는 플로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플로트 3.14라고 주고 플로트 10 하면 10은 원래 인티저잖아요. 근데 얘가 플로트 이렇게 주면 y 값에 플로트 형식으로 10.00 뭐 이런 식으로 플로트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넘버가 있고 파이썬은 플로트는 그러니까 더블 프리시전 64비트 플로트 넘버 그러니까 왜냐면 컴퓨터가 이제 소수점을 표시하는데 그 비트를 몇 개 쓸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데이터 사이즈 최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 데이터 사이즈 이런 게 변하거든요. 기본적으로 64비트 그 플로팅 포인트고 더블 프리시전이라고 합니다. 더블 프리시전 그게 이제 스탠다드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데시멀이라는 것도 제공을 한다. 데시멀. 근데 데시멀은 픽스드 프리시전이다. 그래서 이 프리시전을 그러니까 뒤에 저거를 뭘 쓰냐에 따라서 뒤에 자릿수가 얼마까지 정확하냐. 내가 저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 프리시전이 낮아지면 아무리 이거 굉장히 길게 저장을 했을 때 내가 뒤에 정확한 값을 넣더라도 걔를 자르거나 반올림하거나 뭐 버리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확도, 그러니까 프리시전인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6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 파이 같은 건 3.13 어머머머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그 모든 값을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프리시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보면은 파이썬에서는 플로트하고 데시멀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 코드는 플로트 64. 그죠? 보니까 64 뭔가 비슷한 숫자가 있는데 얘는 플로트 64가 파이썬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넘파이에 있는 플로트 64네요. 여기 도큐먼트를 좀 보면 그러니까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저 플로트 변수를 설정할 때 그 플로트 64라고 하는 넘파이에 있는 정의한 플로트 타입. 그러니까 넘파이가 사용하는 프리시전 타입이 아마 다른 것 같죠. 걔를 플로트 64로 내가 세팅하겠다. 지금 데이터 타입을 여기서 볼 수가 있네요.
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또 필요하면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이터 클래스는 그 numpy 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age라고 한 데이터 타입이 아마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읽혔나 봐요. 그래서 걔를 플로트 64의 데이터 타입으로 세팅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as 타입이라는 메서드는 특정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는 명령이다. 그래서 age하고 fair는 플로트 64로 정해줄 거다. 그러면 자 여기서 아까 그 nan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물음표는 그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먼저 numpy의 nan이라는 걸 바꿔줬는데 이 부분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 numpy의 nan이라는 값이 뭘 의미하는지 또 이미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could you please explain the NaN constant? 이건 constant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얘는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 베리어블은 값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수인데, constant는 정해진 숫자예요. 그 숫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변수를. 그래서 그 NaN은 실제로 constant인데, 그 numpy의 그 NaN은 constant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줘라 그랬더니, NaN은 스페셜 플로팅 포인트 밸류다. 그죠? not a number라는 뜻이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플로트에서는 not a number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이 파이썬의 이 타이타닉의 예제처럼 분명히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될 컬럼인데 숫자를 넣을 수 없어. 근데 걔를 그래프를 그리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면 숫자 타입으로 처리하긴 해야 돼. 그래서 not a number라고 하는 스페셜 플로팅 포인트 밸류를 numpy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내부에 정한 거고 그래서 constant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missing 또는 undefined value를 데이터 어레이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표현하는 데 사용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numpy의 nan이 다른 numeric value랑 다른 거는 이거는 it is not equal to any other numeric value. 어떤 숫자 밸류하고 비교를 해도 얘는 동일하지 않다. 왜냐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랑 비교를 하면 걔는 어떤 비교문을 수행했을 때 항상 false가 떨어지는 거죠. equal을 하지 않다. 근데 자기 자신, including itself,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해도 걔는 false다. 예를 보면 numpy의 nan하고 numpy의 nan이 같은 거니라고 조건식을 넣으면 얘는 false를 리턴한다. 이게 다른 numeric value들하고 다른 부분이다 라고 돼 있고 뭐 당연하죠. 얘는 숫자가 아닌데 숫자가 아닌 것끼리 비교를 했을 때 걔가 true라고 하면 좀 이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numpy에서는 얘를 무조건 false로 처리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레이인데 numpy 어레이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리스트 안에 이렇게 숫자 1, 2, 그 다음에 not a number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is not a number라는 메서드에서 이 리스트에 값들이 숫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not a number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반환해 주는데 보면 1, 2는 숫자니까 false, not a number는 true.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없는 대신에 만약에 그게 not a number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싶으면 is not a number라는 메서드를 가지고서 체크를 해라. 그러면 얘가 true라고 반환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메서드로는 not a number를 num으로 바꾸는 메서드도 있네요. 그렇죠? not a number를. 그래서 여기 보면 not a number to number. 그러면 얘가 원래 요 부분이 not a number잖아요. 그렇죠? not a number인데 보면은 숫자로 바꿔서 리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것들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아마 요 메서드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저것도 관련된 메서드가 필요할 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코드는 그 CSV 파일 중에 컬럼 중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 컬럼인데 이렇게 문자가 있는 애들은 numpy의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numpy의 not a number라고 하는 컨스탄트로 변환해줘. 근데
원래 있던 원본의 안에서 변환을 해줘.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age 컬럼은 numPy의 플로트 64, 그다음 페어 컬럼도 numPy의 플로트 64 데이터 타입으로 지정해줘 라고 하는 코드 두 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CSV에 있는 데이터 중에 다 그래프 우리가 이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로 굿쉐이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하고 매트플로틀랩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가 맞을 것 같네요.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이 데이터셋 간의 그 생존율을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 뭔가 좀 긴데 그 코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카피를 해서 마찬가지로 코드니까 코드 블럭을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카피 페이스트를 해주면 코드가 그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 우리가 인스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죠. 경고가 워닝이. 그래서 쟤도 우리 가상 환경에서 pip 인스톨을 통해서 인스톨을 해볼게요. pip 인스톨 c u r 네, 그러면 설치가 쭉 되죠. 얘도 맷플로트 라이브러리를 아마 디펜던시로 갖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인스톨 맷플로트 라이브러리 다시 추가로 already satisfied. 그러니까 아마 C본 라이브러리가 얘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같이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C본은 SNS라고 줄여서 썼고 매트플로트 라이브러리 안에 파이플로트라고 하는 거를 PLT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플로트, 서브플롯, 얘는 서브플롯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그럼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n컬럼 5, 그 다음 피그 사이즈 30에 50. 그리고 반환한 값은 피그라는 걸 반환하는데 보면 피겨라는 클래스죠, 피겨라는 클래스. 그 다음에 xs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라고 돼 있어요. xs 클래스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반환한다, xs 안에는. 그리고 이 서브 플롯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써 있죠. 첫 번째로는 ncolls 값이 5로, 그다음 피그 사이즈는 30에 50으로. 자,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저 라이브러리 도큐먼트를 가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파이썬이 있으니까 챗 GPT가 있으니까 챗 GPT에 물어보면 please explain 이렇게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다 답변할 수 있네요. 예, 챗 GPT는 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가 피겨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one or more subplot axes를 그 피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림 클래스 생성하고 그림 클래스 안에 있는 axes 서브플롯들을 생성하는 것이다. 보면 그러니까 서브플롯 5개를 하나의 싱글 로에 컨테인하고, 그 다음에 n컬럼 파라미터는 컬럼의 서브플롯의 넘버. 그러니까 얘는 서브플롯을 뭔가 5개를 만드는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겨하고 x축을 만드는데 5개의 그 서브플롯이 있는 그림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피겨의 사이즈, 그러니까 그림의 사이즈죠.
인치로 30인치, 5인치, 그러니까 30인치, 5인치 사이즈의 그림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엑시즈 베리어블은 서브 플롯의 배열이라고 아까 설명했었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요 얘기는 그림 피겨라는 걸 생성을 하는데 가로 세로가 30인치, 5인치 그리고 5개의 서브 플롯이 있는 어떤 피그하고 엑시스라고 하는 변수 값을 생성해서 반환하는 코드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네, 천재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맷플롯 라이브러리의 그 플롯이라는 거에 서브 플롯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얘는 지금 옵션으로 N5 그다음 피그 사이즈 주면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한 어떤 클래스, 그러니까 피겨 클래스, 이 라이브러리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근데 30에 5인치, 30 곱하기 5인치 사이즈의 그림으로 만들고 그 안에 5개의 축을 만들어줘. 그리고 밑에도 딱 보면 5개의 뭔가 C본 라이브러리를 위해서 뭔가 5개의 뭔가를 하죠. 그렇죠? 보면 첫 번째 보면 이건 비올린 플롯. 이건 아마 그 차트 종류인 것 같아요. 차트 종류. 제가 미리 해본 바로는 비올린 플롯이라는 게 있고, 얘는 포인트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위에 두 개, 그러니까 서바이브라고 하는 x축에 해당하는, x축은 서바이브로 하고, y축은 age로 하고, 그다음 휴 값은 섹스로 하는 거를 하고, 데이터는 우리가 아까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그 x축 축은 제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면 우리 데이터 프레임에 그 서바이브드하고 as하고 섹스라는 컬럼이 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생성한 거 보면 서바이브. 서바이브는 이게 생존했는지 여부 컬럼이고,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나이,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xy 값, x는 이걸로, y는 이걸로, 휴 값은 이걸로 해서 하는 축을 하나 만드는 서브 플롯을 생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SNS 서브 플롯. 마찬가지로 포인트 플롯으로 이 컬럼 가지고 생성하고 컬럼 생성하는 그러니까 5개 컬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30 곱하기 5 사이즈의 그림을 생성을 하는데 거기에 5개의 그 플롯 그 엑시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엑시즈의 0번째는 첫 번째 거, 1번에는 두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기에 만든 5개의 엑시즈에 첫 번째는 얘를 집어넣고, 두 번째는 얘를 집어넣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얘가 뭘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C본의 이 바이올린 플롯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챗GPT에 잘 모르시면 챗GPT에 물어보면 어, 음. 여기다가 코드를 붙여서 치면 네, 답변을 해줍니다. 진짜로 좀 있으면은 학원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AI가 대신 가르쳐주는. SNS는 C본의 알리아스고, 그럼 PLT는 맷플로트 라이브러리의 알리아스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얘는 그 사이즈의 피규어를 생성했고 5개의 서브 플롯을 가지고 있다. 네, 첫 번째 essence that 비올린 플롯의 경우는 비올린 플롯을 생성한 첫 번째 서브 플롯을 생성한다. This plot shows the distribution of the age. 이거는 이 플롯은 나이의 분포, 그 다음에 그 승객의 나이의 분포,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남았는지 살아남 못했는지를 분포를 보여주는 플롯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설명이 쭉쭉 있는데 보면은 두 번째는 SIBSP. 여기서는 바로 나오네요. 원래 제가 이 컬럼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
웹을 미리 뒤져 봤었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 얘는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 학습했던 데이터인가 봐요. 이게 워낙에 유명한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는 바로 This flow shows a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siblings or spouse. 첫 번째는 이 컬럼은 시블링이나 스파우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컬럼인 것 같네요. 데이터 뷰를 보면 네, 여기 컬럼 안에 숫자가 적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시블링 또는 스파우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 승객이 이 안에 뭐 배우자나 아니면은 형제 자매가 몇 명이 있는지 이 사람은 한 명 있었고 이 사람은 두 명의 배우자나 형제 자매가 있었고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레이스를 그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성별에 따라서 그룹 바이 하는 이 휴가 뭔가 그룹하는 어떤 파라미터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파치라고 하는 컬럼인데 파치 이 컬럼이 의미하는 것은 서드 플롯은 페어런츠냐 차일드냐 그러니까 이 옆에는 형제 자매가 몇 명이었냐 여기는 부모 자식 몇 명이었냐에 따라서 생존율을 분석하기 위한 플롯이다. 그렇죠? 지금 지금 이그젬플 예제가 타이타닉에 대한 어떤 데이터셋이 있는데 거기에 뭐 승기에 대한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생존율을 알아내려고 하는 어떤 게 생존율에 영향을 줬냐 그걸 보려고 하는 코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형제 자매나 배우자가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또는 부모 형제가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생존율이 달라지는지를 보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이 사람이 클래스 그러니까 이게 뭐 1등석이냐 2등석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네 번째 플롯이고 다섯 번째 플롯은 요금 그러니까 지불한 요금에 따라서 요금이 생존율에 영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플롯 그렇게 5개의 플롯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래프를 그리는 그림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거에 있는 어떤 차트를 그리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냥 우리는 거기 값만 넣어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 유명한 거겠죠. 다시 원래 위치로 들어와서 그래서 실행을 하면 네 보시는 것처럼 그 그림을 만들고 그 안에 그 차트를 이렇게 그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결과를 이런 그림 결과 우리가 전에 그냥 터미널에서 작업할 때는 그 프린트되는 텍스트 결과만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주피터 노트북은 그런 그래프 같은 이미지 결과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복사하실 수도 있고 좀 더 큰 이미지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이하고 성별에 따라서 생존율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위치에 사람들이 생존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휴 값이 그룹 바이였어요. 그렇죠?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를 그룹핑 해가지고 보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렇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뭐냐면 지금 우리 데이터셋에는 그 성별 컬럼이 피메일이나 메일이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수학적인 처리를 하려고 하면 저렇게 문자로 돼 있으면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걔를 인티저 밸류로 바꾸어서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을 변경하는 거죠.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코드에는 데이터 리플레이스 아까 이미 본 메서드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데이터를 리플레이스 하는데 이번에는 그 딕셔너리 형태로 그 바꿀 내용을 넣었죠. 그러니까 보면 메일이라고 하는 값은 1로 피메일이라는 값은 0으로 그러면 이제 그 메일은 1로 표시되고 피메일은 0으로 표시되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되는 거죠. 변경을 딱 하면 네 변경이 잘 됐다고 뜨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 메일이나 피메일 0이나 1로 바꿨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풋 밸류 간에. 그래서 보면 그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에 이미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펑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셋 안에 코릴레이션. 그다음에 ABS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서바이브드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제를 보면은 이걸 실행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보면 그 어떤 변수별 생존율에 대한 코릴레이션 값을 계산해 주는 코드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실행을 해보면 뭔가 이제 지금 방금 요 함수의 어떤 디폴트 밸류 세팅에 대한 게 디프리케이트 될 거다. 왜냐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나중에 버전이 올라갈 때 요걸 좀 수정하겠다는 건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요 라이브를 쓰실 때 신규 버전의 라이브를 쓰실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바디는 뭔가 계산할 수 없다. 바디는 아마 바디라는 컬럼이 뭔지 모르겠는데 바디라는 컬럼이 있었네요. 바디라는 컬럼은 무슨 값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걔는 나더 넘버라는 것 때문에 계산할 수 없는지 어쨌든 그 코릴레이션의 값이 나더 넘버라고 떴습니다. 보면은 생존율과 가장 관계가 높은 거는, 그러니까 생존율 컬럼은 당연히 관계가 제일 높죠. 생존율을 나타내는 컬럼이니까.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성별이네요. 성별이 생존율의 관련도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클래스 등급 그 선실 등급이 생존율이 높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타이타닉 통해서 그 여자분들을 먼저 구했고, 그 다음에 그 1등실 손님들이 더 탈출을 많이 해서 더 생존율이 높았다. 뭐 이런 건 알고 있고, 다음 예제로는 그래서 이제 코릴레이션 리절트를 봤는데, 그래서 썸 변수들이 그러니까 젠더에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이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가설.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그 이 컬럼. 그러니까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이 이 배 안에 같이 타고 있었으면 그게 생존율에도 연관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형제 자매가 있거나 배우 사촌이 있거나 이러면 도와서 더 탈출할 확률이 높았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실제로 데이터로 검증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걔를 relatives.라는 컬럼으로 새로 만들어. 지금 여기는 지금 요렇게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 relative라고 하는 컬럼으로 생성하고 싶다. 컴바인해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에 대한 코드죠. 그래서 코드 블럭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첫 번째 코드를 일단 카피를 해서 자세히 보면 데이터의 relatives 얘는 지금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도 뭔가를 액세스할 때 컬럼을 액세스할 때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리고 relatives라는 컬럼이 없으니까 그 컬럼을 새로 생성해서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에 relatives라는 컬럼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적용하는데 applied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람다라는 걸 했어요. 람다로 인티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작업을 해서 뭐 x축 0, 1 이 작업을 한 다음에 그럼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relatives 컬럼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코릴레이션을 계산한 거죠. 근데 그 relatives라는 컬럼의 값을 만든 방법이 람다 로우 인티저 로우 보면은 그
아까 시블링이나 사촌이나 뭐 형제 자매가 있는지에 대한 컬럼에 있는 값과 그 부모 형제 페어런츠가 부모 형제가 부모 자식이 있는지 몇 명 있는지의 값을 두 개를 더해서 그게 0보다 크면 걔를 인티저로 바꿔서 걔를 이 relatives 라고 하는 컬럼에 넣어라 라고 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게 존재를 한 사람이 더 생존이 높았냐.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 자매나 부모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근데 그거를 컬럼으로 표시하고 싶은 거죠. 이 콜리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두 개 컬럼으로 돼 있는데 걔를 하나의 컬럼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람다로라는 거를 실행을 하는데 보면은 두 개 더해서 0보다 크면 그럼 얘가 뭘 하는지 좀 잘 모르겠잖아요. 저게 무슨 코드인지. 저것도 제가 미리 물어봤는데. 네. 네, 미리 물어봤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 했더니, 렐러피즈 컬럼에, 데이터 프레임의 저 컬럼에, 그리고 axis 1의 원 아규먼트는, 람다 펑션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요게 만일 if this is greater than 0 이건 1이 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 0이 되는 즉 그 relatives,는 시블링이나 부모 페어런츠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반환하는 람다 펑션을 구현한 컬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컬럼이야. 그리고 그거의 코레레이션을 다시 계산해줘. 실행을 해보면 네, relatives라는 컬럼이 추가됐죠. 그 다음에 그거에 상관관계 했더니 상관관계 0.2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네요. 그냥 이런 페어에 해당하는 수준의 상관관계 페어보다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은 뭐냐면 뒤에는 이제 뭔가 ML 모델에 대한 설명까지 진행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ML 모델로 쓰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를 drop NA.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더 밸류라는 게 있다는 거는 그냥 숫자가 아닌 값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쓸 수 없으니까 그거는 드롭 해버려라. 드롭 NA라는 펑션을 실행하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롭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드롭한 거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 넣으라고 되어 있죠. 실행을 하고 나서 데이터 뷰어로 보면 주피터 베리어블에서 데이터에 네, 이 컬럼이 우리 지금 여기 다시 세팅한 걸로 데이터가 줄었죠. 데이터 프레임 내 데이터가 그 다음에 나더 밸류를 드롭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에 어느 컬럼에 어느 로가 나더 밸류였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면 네, 나더 밸류라는 로우가 있는 애는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 어떤 컬럼이든 데이터가 부족한 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적합한 행이 아니니까 걔는 그 행 자체를 드롭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사용할 데이터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이렇게 컬럼이 굉장히 많은데 걔를 요 컬럼들로만 우리가 뭔가 뭐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줄인 겁니다. 줄이는 작업을 이런 코드로 이렇게 셀렉트, 그러니까 이 클래스만 셀렉트 한 거죠. 전체에서 얘만. 그 다음에 만약에 로우 중에 나더 밸류가 있으면 드롭해 버려. 그리고 나머지만 새로 데이터셋에 넣어. 이렇게 그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하고 대부분의 라이브러리, 판다스 라이브러리랑 넘파이 라이브러리의 그런 어떤 코릴레이션을 계산한다던가 그래프 차트를 그린다던가 이런 게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썬은, 그러니까 이런 거 원래 다 옛날에는 프로그래머들이 다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가 다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제공을 해줘서 그분들 덕분에 편하게 우리는 딱 이 정도의 코드만 가지고도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고 그 데이터를 막 변형하고 하는 작업. 사실 이 데이터 이렇게 이거 트랜스폼 하는 작업만 해도 사실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고, 또 잘 모르는 거, 코드 잘 모르는 것도 보신 것처럼 챗GPT에 물어보면 챗GPT가 어떻게 알았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제가 그 뒤에 있는 예제들, 그 다음 트레이닝하고 이밸류에이션 모델에 대한 부분도 한번 해본 다음에 다음 유튜브로 녹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 사용법이랑 어떤 판다스, 넘파이 라이브러리 쓰는 거를 기본적으로 봤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경제통계 시스템을 조회하는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